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원이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발 1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어떻게 미얀마 민주주의 복원을 도와줄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5분의 패널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3분 한국 분과 이제 2분 미얀마 분을 모셨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원은 미얀마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미얀마의 시민사회 NGO 탱크들을 역량 사업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데타가 발발해서 저희 활동도 좀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작년에도 이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올해도 이제 그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2월 1일 쿠데타가 발발해서 이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NLD 정부가 그 임기를 못 채우고 전복되었고 이제 군부 통치하에 미얀마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부 그 아웅 훌라잉 사령관은 이제 23년 여름에 선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뭐 처음에는 1년 내에 또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이제 많은 이제 현지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신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미얀마에서는 이제 쿠데타 발발 이후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서 여태까지 한 1,500여 명이 살해되었고 한 8,700여 명이 체포 구금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미얀마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통합정부를 이제 발족했고 또 시민항쟁군도 이제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얀마는 이제 그 내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시민운동, 저항운동도 조금 약간 소강 상태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또 이제 한국도 이제 미얀마 사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대응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국제사회에서 약간 관심도 이제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관심을 다시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EU 또 아세안 이런 데서도 우리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모신 분들을 제가 이력에 조금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스터에 나와 있는 순서로 말씀드리겠는데 류혜인 씨는 한국에 있는 미얀마 연방공화국 대표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NUG의 그 지부는 한국에서 처음 설립되었고 이제 이후에 어떤 체코나 뭐 영국이나 뭐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지부를 만들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연사는 네옴 씨인데 네옴 씨는 경남 미얀마 교민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경남에는 이주 노동자 약 2,000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발 이후에 미얀마 민주주의를 민주화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고 다문화 축제 같은 걸 통해서 미얀마 문화를 소개하시는 그러한 귀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연사는 강인남 씨인데 해외 주민운동연대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전에 관악주민연대 사무국장,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트레이너, 미얀마 센터 코디네이터, 해외 현장 주민의 조직화와 협동, 공동체 운동 이런 것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연사는 우승훈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얼라이언스 활동가이신데 이 얼라이언스는 작년 3월에 결성된 이제 개발협력에 몸담고 계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데 특히 얼라이언스는 현재 미얀마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우승훈 씨는 지구촌 나눔 운동에서
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오셨고, 이제 아프리카의 국제개발협력 블로그 아프리카니스트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지막 연사는 김헌준 고려대 교수님이신데요. 김헌준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전에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셨고, 특히 이런 인권, 외교, 또 민주주의와 이제 국제정치 이런 문제를 연결하시는 아주 귀한 연구를 해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분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외교부 최종권 차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실 건데요. 최종권 차관님은 이전에 연세대 교수님이셨고, 특히 한국 정부가 미얀마에 대해서 제재안을 마련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의 축사를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열 동아시아 연구원장님, 이숙종 교수님, 우리나라와 미얀마의 시민사회 패널 여러분, 그리고 세미나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글라바 외교부 제1차관 최종권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얀마 쿠데타 발발 1주년 특별 세미나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동아시아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감행하였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 결과를 부정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전격 선포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향한 그간 미얀마 국민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로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공감에 더해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와 우리 정부의 역할을 고민한 지난 1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망을 통해 오늘날 역동적이고 모험적인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는 이제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투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더욱 애틋하고 각별합니다. 오늘날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군부에 의한 힘과 부당한 지배, 강압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미얀마에 다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선배들의 노력, 희생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얀마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사태 발생 바로 다음 날인 작년 2월 2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2020년 11월 총선에서 나타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초 미얀마 법원의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5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즉각적인 폭력 중단,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월과 5월에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시는 한편,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보신다 하면서 오늘 광주의 정신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신다는 SNS 메시지도 발신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민간인에 대한 폭력 사용 규탄, 인권 존중 촉구, 민주주의 회복, 아시아의장 특사의 노력을 지지하는 공동성명 등의 총 8차례 동참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하며 국방, 치안 분야의 신규 협력과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였고 산업용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ODA 재검토를 통해 올해 미얀마에 대한 ODA를 지난해 940억 원에서 134.5억 원으로 85% 이상 삭감하였습니다. 저 또한 작년 4월 제한 미얀마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조치를 설명하였으며 애로사항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에 대해서는 미얀마 정세 안정 시까지 임시 체류 자격을 허용하고 강제 출국을 삼가토록 하며 정세 완화 후 자진 출국토록 하는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기여 방안을 지속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세안도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아세안 정상들이 모여 미얀마 내 즉각적인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방문 등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사항을 합의하여 발표했습니다. 이후 아세안은 의장 특사로 브루나이 외교장관을 임명하였으나 군부의 비협조로 결국 특사의 미얀마 방문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유엔에서도 미얀마 군부의 폭력 사용을 강력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는 내용의 안보리 성명을 발표하고 총회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EU 등에서는 미얀마 군부 주요 인사와 단체를 대상으로 제재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년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지원하며 미얀마 군부를 압박해 왔음에도 상황의 진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반군부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을 자행하고 현재 친주, 카렌주, 카야주 등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군부와 반군부 시민방위군 간 교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미얀마 군부의 카야주 공격으로 여성, 아동, 국제구호기구 직원을 포함하여 최소 35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군부의 폭력으로 인해 모든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미얀마 법원에서는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치 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을 석방할 것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 국민들은 미얀마 국민들의 투쟁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미얀마 내 민주주의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07년 미얀마의 샤프란 혁명 이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쟁취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얀마 민주화를 지원하고 성원하지만 그 지난한 과정의 무게와 어려움을 오롯이 견뎌야 하는 주체는 미얀마 국민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얀마 내 악화되고 있는 인도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총 51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여정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덜 힘들도록 가능한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미얀마인 패널분들과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패널분들이 함께 토론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미얀마 양국 시민사회 간 만남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1, 2년 만에 성취된 것이 아닌 것처럼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도 어쩌면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동트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결국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것입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에 양국 시민사회의 논의가 단순히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으로 한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 쟁취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미얀마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양국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과 더불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행사의 성공을 기원드리며 오늘의 제언들을 향후 미얀마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띵바데. 네, 최정건 차관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라는 말씀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시민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처음 우리 미회인 대표님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지금 통합정부가 이제 국내에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국제사회와 연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벌이고 계신지 그런 말씀을 좀 여쭙고 싶고요. 특히 한국 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 이제 저희가 또 5월 들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데 다음 차기 정부에 어떤 미얀마 정책을 취하기를 바라시는지 그런 말씀을 좀 청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제가 통화 정부보다 그 미얀마의 민족 통합 정부 NUG라고 호칭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미얀마는 독립한 후에부터 그 역사적으로도 미얀마의 군대 국가 건설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그냥 군대 국가보다도 군부의 철권 통치에 그냥 단합된 그 영토라고 보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안유지는 그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그 다양한 민족들과의 그 연방민주주의 국가를 결성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안유지의 국내외 협력 활동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안유지의 출발점은 2020년 선거에 순위한 의원들을 대표하는 연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의 CRPH입니다. CRPH과 그 미얀마의 그 민족 단체, 그 민족 지도자들과 그 성공적인 협의 후 안유지를 이렇게 결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안유지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그 아주 주요한 것 하나는 그 안유CC라는 그 국민통합 그 자무의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의 그 민주화 과정을 바라보면 그때 군사 독재를 반대하는 모두 세력 간의 연대가 아주 중요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유지도 그 미얀마 내에 분열되고 있는 다양한 세력들을 모아서 그 같이 싸우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유CC에는 그 미얀마의 민족 무장단체 8개과 그 여성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 그리고 그 저항시위 연합 그런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유CC는 다양한 세력들의 합의제 또는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유CC의 역할이 저희 생각보다도 큽니다. 왜냐하면 안유CC는 반구부 셀러들의 그 연대를 통해서 독재 체제를 정식시키고 그 연방민주주의 헌법을 위반해야 할 큰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얀마의 70년간의 그 민족 갈등과 내전을 끝장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 외교 그리고 안유진의 국제사회와의 그 협력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그 미얀마 쿠데타를 비판하고 아직 군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미얀마 군부를 아시안 정상회담에서 그 제외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유지 쪽에서는 여러 나라의 대표부를 설립하고 그 나라의 그 정부 시민사회들과 그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유지 쪽에서는 그 한국을 그 크게 그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은 그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후 미얀마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군부 독재를 이겨내고 이렇게 발전된 국가라는 역사를 기록한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이 꿈꾸는 이렇게 국가입니다. 그래서 안유지 쪽에서도 한국 외교부가의 그 외교적 교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미얀마 현황 공유 및 소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것이 그 안유지 쪽에서도 한국에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반면에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없었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아직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사일렌트 스트라이크라는 그 조용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울 정도로 미얀마 전체 하루 종일 조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사업을 문 닫고 그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과 이 항쟁에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겨내고 싶은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그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그 일반 시민들의 지원이 아주 저희가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1년 동안 여러 활동 해오면서 한국 일반 시민들의 그 미얀마 국민들에 대해 그 공감 그리고 지원이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한국 정부를 더 그 요청하고 싶은 거는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외교력을 통해서 그 아시안 회장국 캄보디아 또 미얀마에 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그리고 미국 그 나라들과의 그 협력해가지고 미얀마의 상황을 빨리 이렇게 끝낼 수 있고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예전보다도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묘인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내용 씨를 모시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또 지역사회 한국인들하고 상호작용이 많으셨을 테니까 한국 시민사회들이 조금 더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지금 묘혜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미얀마 사태가 미얀마 내부에 있던 그 소수 인종 간의 갈등을 좀 종식시키고 더 화합하고 통합해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셨는데 한국에 계신 그 미얀마인들 미얀마 그 사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또 미얀마 시민사회는 뭐 근로자 유학생들 다양할 텐데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미얀마 교민 회장을 맡고 있는 네오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각각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모임이나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제가 경남으로 해서 경남 지역에서는 경남 미얀마 교민회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는 우리 모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뭐 오래된 역사가 있거든요. 그 오래된 역사에서는 이주 노동자 노동 뭐 단체 인권 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로 경남 이주민센터에서 이초선 대표라고 계시고 그 대표님께서 우리 14개 나라 뭐 이주민 양대라고 뭐 만들어 가지고 그거로 뭐 운영하고 있는 거는 경남 이주민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이주민사라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매주 EOE 창원역에서도 집회를 뭐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매일매일 미얀마 시리아 아가 시민부보조 운동 통해서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소식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뭐 한국말로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경남 지역에서 뭐 보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 언론사 기사단 30여 명 단체 우리가 그에서 매일매일 보내가지고 그 보내가지고 우리가 뭐 한국 시민들한테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경남 연마 교민회 임원들과 아까 이주민센터 대표님, 시장님, 팀장들이도 우리 한국말이 조금 부족하니까 뭐 같이 참여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우리 경남 연마 교민회는 99.5%까지는 우리가 뭐 이주 노동자들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도 대부분 20대, 30대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넘은 분 한두 분 정도는 우리 조금 높은 뭐 나이 많은 분 계시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모금 운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남 연마 교민회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하산도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부산, 대구 거기에서는 우리 미얀마 하산 모임이나 있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미로 하여 전국에 있는 미얀마 하산 모임 활동이 또 있습니다. 그 하산 활동에는 뭐 주로 여사로 배치하고 뭐 담당하여 미얀마의 문화, 풍습 등을 주로 뭐 교류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쿠데타 이후부터는 우리가 모든 단체들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향해 연대 그리고 뭐 시위 모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소소민주 대해서도 물어보셨죠. 예, 네, 저는 소소민주 대해서는 미얀마 군부의 뭐 업법적 통치가 뭐 주류와 소소민주적인 압력과 통합을 뭐 추진하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곳은 뭐 군부 쿠데타로 인해 우리 미얀마에 있는 소소민주들은 미얀마 군부의 입법적이고 우리가 정한 하위들로 뭐 한동안 겪어 있으면서 우리 뭐 주류들이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한 점들이 뭐 인간다운 관장에서도 보라도 마음이 뭐 아프고 뭐 좀 죄송하고 뭐 그다음 미안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번 쿠데타에서는 소수민족들의 아픔, 고통이 뭐 사가 났습니다. 인간이라면 우리 할 수 없는 불에서 사람을 뭐 태워가지고 가는 곳이나 그리고 아기나 임산부에게 뭐 총을 쏴가지고 뭐 여성분한테서 뭐 때리고 뭐 합파하고 그렇게 뭐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 죽이고 이런 짓으로 뭐 저지르는 군부 이런 군부를 우리가 뭐 반군부 압력이 뭐 정기적으로 뭐 미얀마의 뭐 인종 통합에 던지는 힘을 우리 모든 미얀마에 있는 민주들은 현재로 군부와의 대정에 많이 힘들어지고 눈물도 흐르고 뭐 어들은 계속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거는 민주주의의 싸움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 모두가 소소민주 대회에서나 소식 들으면서 많이 슬프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뭐 한평에서는 뭐 격국의 뭐 안마 같은 군부의 금행과 함께 뭐 한결같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지정한 아름다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기가 이런 부분 합로 인종 통합에 놓치는 함이라고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가 지금 30대였거든요. 제 20대, 30대 제 얘기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미얀마에 있는 동안서는 제가 군부 허용 언론에만 볼 수 있었고요. 자유 없이 핸드폰도 뭔지 모르고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뭐 현재 말하자면 북한처럼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30대 대부분은 우리 뭐 135개 소수민주 대해서는 뭐
사실은 뭐 우리 내정이 생길 때마다 아 반역자들이다, 반역자들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뭐 내정을 뭐 벌리고 나서 뭐 성공했을 때는 아 우리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미얀마 버마 쪽의 분들이 자랑스럽고 와 존경스럽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불안이 커지고 뭐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 버마족에서도 나설지도 모르고 기회가 또 없었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888에서도 이렇게 뭐 민주주의 위해서 싸웠는데 실패가 했습니다. 왜 실패가 했는지도 저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2015년에 우리 선거가 민주주의 뭐 민주동맹 NLD가 우리 성공했잖아요. 그부터는 국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2017년부터는 우리 민주주의 뜻이 뭔지 우리가 소수민주에 대해서는 문제가 뭔지를 조금씩 우리가 풀리면서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1년 내내 그렇게 되고 특히 그때까지는 버마족이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버마족에서는 현재 20대, 30대 대부분들이는 그거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뭐가 문제지, 뭐 모든 데에서는 공부 때문에라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양운동은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1년 내내 우리가 공부랑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울 때도 그 20대, 30대 대부분 많은 분들이는 소수민주 대해서 보호를 받고, 왜냐하면 그 소수민주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봤는데 이제는 진심을 알기 때문에 저쪽으로 뭐 가가지고 뭐 보호받고 하면서 공부를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보면 그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볼 때는 우리 성공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민부부중 운동에 시리암에 참여하는 소수민주들도 있고 미얀마 봉혁명이 완수되는 미얀마 국가 체제는 뭐 실질적인 우리가 영방 공화 그 자체로 뭐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군사와 외교 영역에서도 소수민주들이마다 우리가 뭐 영방 국가의 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이 한개 뭐 농일의 장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인 민주화의 대회가 보장되었고 이번 민주주의 시민봉기는 우리 70년 내내 미얀마에서 역사적인 과제에서는 해결하는 미얀마 봉혁명으로 우리가 완수되기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현재 제가 지금 시민으로 돼서 우리 시민사회로 돼서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은 군부도제가 우리 뭐 퇴진하는 거는 우리 관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군사도제가 실패하고 우리 봉혁명이 뭐 성공한다면 우리 뭐 아까 얘기하다시피 우리 패트리엇 디모크레시라는 거를 우리가 뭐 노력하면서 우리 로힝자 쪽에서도 인권 문제가 있고 소수민주 대해서도 오랫동안 우리 135개 소수민주도 오랫동안 우리 내정이 생기면서 뭐 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인권적으로 다 같이 해결해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한국 시민단체 얘기하는 걸 다 같이 할까요? 제가 왜냐면 좀 아까 하나하나씩 하는 것보다 제가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는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의 미얀마 사태로 한국과 우리 민주주의에 건강할 수 있는 그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 더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 미얀마 사람들의 모두 정말 감사하고 뭐 평가해야 한 마음으로 뭐 부모님처럼 우리 뭐 그리고 현재처럼 그렇게 고통을 외로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거 최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우리 20대, 30대 왜냐면 저도 경남 미얀마 교민회로 다 되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우리 집회하면서 막 인용하면서 어떤 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버마족 출신이니까 버마족 대해서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엔 대표님도 네옴 씨도 한국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적합한 시점인데 강인남 해외 주민운동 연대 대표님께서 미얀마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얀마를 아주 좋아하고 또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반드시 시민들에 의해서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미얀마 시민과 나란히 걷는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저는 이제 해외 주민운동 연대라고 하는데 보통 코코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영어 이니셜을 따서 네, 코코에서 활동하는 강인남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묘혜인 대표님하고 내용 대표님을 추천하면서 제가 작년에 제가 절대 이렇게 외부 강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확 무너졌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제가 또 미얀마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같이 경험하고 또 고민되는 것들을 좀 나누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잠깐 좀 화면을 만들어 봤어요. 같이 좀 보면서 네,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묘혜인 공부관님이랑 저희 이제 내음 대표님이 워낙 잘 해주셔서 잠깐 그냥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함께 걷는 시민연대고 저희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여러 시민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인남이고 아시아에 있는 9개 나라의 풀뿌리 주민 조직들과 같이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것들은 사람을 엮다, 조직을 엮다, 마을을 엮다라고 하는 아시아에 있는 마을 조직 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민조직연대는 지금 9개 나라 같이 연대하고 있는데 1971년도에 아포라고 하는 조직으로 출발을 했고 93년도에 리더와 조직가들의 아시아 모임이라고 해서 루코하로 명칭을 전환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코코는 9개 나라 루코하의 멤버십을 가진 연대 조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리고 공동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조직돼서 연대함으로 사회 변화 그리고 인류의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저희가 중요한 어떤 가치 철학으로 갖고 있습니다. 코코의 사명과 비전인데요. 그냥 비전은 좀 주민의 가능성을 살리는 해외 주민 조직들, 주민운동과 같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활동, 그리고 해외 현장에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조직하는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코코의 핵심 목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미얀마 활동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 일어나고 시민들의 저항이 바로 시작되었는데 제가 잃지 않으려고 그리고 코코가 꼭 지키려고 했던 것들은 어떻게 미얀마 당사자들의 주체성이 살아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미얀마 현장을 충분히 읽어내고 미얀마 현장에 맞춰서 민주화운동을 같이 연대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두 가지 당사자의 주체성과 현장성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미얀마 사회를 운영해갈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저희가 방향으로 세우고 한국에 있는 시민사회들의 105개 시민사회 조직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얀마 청년들의 조직,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시아 청년들의 기자회견도 해보고 소수민족 공동체 청년들의 같이 또 집회도 해보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얀마 청년들의 리더십 개발 교육 그리고 민족공동체 청년 8개 민족청년 커뮤니티의 대표들의 어떤 교육 훈련 그리고 거의 한 6억 원에 가까운 시민연대 기금을 만들어서 또 미얀마로 보내기도 하고 미얀마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좀 한국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면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20명의 좀 그런 미얀마 당사자 주민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 유튜브에 알리는 것도 했었고 미얀마 현장의 소식들을 한국 시민들이 끝까지 좀 기억하고 계속 상황들을 알므로 인해서 좀 우리의 각오들을 좀 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노션도 운영을 해서 제가 생각하니까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다 해봤다 할 정도로 치열하게 많은
조직들이 자기 활동에 기반하여서 미얀마와 같이 연대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1년 동안 그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 투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2015년 이후에 미얀마 민주주의를 경험한 젊은이들의 단순한 패기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고 정의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63년도의 독재 그리고 2015년부터 자유와 인권을 맛본 주민들이 자기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커뮤니티와 자기 삶 안에서 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예로 흘라양따야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곤에서 북서쪽으로 한 40분 정도 가면은 아주 가난한 도시 빈민들의 지역 흘라양따야가 있고 이 흘라양따야 안에는 한 1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는 아무 뭐 집도 없고 아무 인프라도 없는 그런 그냥 맨 무허가 땅이었고 거기에 2008년 에아드 때 사이클론을 맞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찾아서 양곤으로 이주해 오고 거기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고 집을 지으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주변에는 중국, 베트남, 한국 그런 이제 다양한 아주 작고 크고 그런 공책 공장, 뭐 액세서리 공장, 신발 공장 그래서 어쨌든 싼 노동력을 찾아서 아시아로 갔던 그런 작은 공장들이 4,400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마을이 형성되면서 끊임없이 이 도시 빈민들의 인권과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현장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커뮤니티로서는 바로 양곤 시내로 나가서 처음으로 시위를 조직하고 주최했던 곳이 바로 이 흘라양따에 조직된 도시 빈민들이었는데 거기가 실은 이제 군부가 한 2달 전에 아주 대대적인 철거를 했어요. 뭐 이제 그런 철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조직력 때문에 철거를 했다고도 하고 여기가 이제 워낙 주변에 다 해외 그런 다국적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를 철거했다고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 시위가 어떻게 양상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주민들 내쫓고 이 땅을 권력자들과 같이 군부와 같이 기업과 같이 다시 분배하기 위해서 흘라양따야들을 철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분들이 마을이 형성되면서 뭐 하비타트 때 주거권 운동을 하기도 했고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역을 청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이제 계속 그런 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마을을 가꾸고 살리는 운동들도 했었고 또 끊임없이 청소년들의 인권과 교육 공교육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들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이것이 비단 흘라양따야뿐만 아니라 7개 민족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주민들의 사회적 관점과 사회운동을 만들어온 그런 풀뿌리 주민 조직들, 풀뿌리 시민운동들이 기반이 되어서 끈질긴 시민 저항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까지 제가 보니까 지금 사망이 1,493명, 체포가 11,737명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각 이제 7개의 주하고 그다음에 7개의 스테이트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학살됐고 얼마나 구금이 됐고 또 사형 선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느 정도의 전수가 가혹됐고 그 안에서 어떻게 실향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 지금 가장 크게는 친주예요. 이제 중국 방글라데시랑 접경에 있는 친주, 민닷, 뭐 탄드랑 이제 이런 데에서 아예 뭐 지역을 다 불을 질러서 뭐 아예 뭐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사에 살 수 없도록 그래서 거의 다 이제 IDP 그 이제 캠프 친주에 있는 숲속에 있는 그런 피난 캠프로 다 이제 피난을 간 상태이고 뭐 굉장히 또 그 민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괴이, 사가인주, 바고 이제 이렇게 주 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희생자와 구금자 그리고 가혹이 전소되면서 피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좀 사진이 좀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사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군부의 탄압이 학살이 얼마나 잔인하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지를 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그들은 머리에 총을 쏘지만 혁명은 심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를 정말 나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바친 이제 시민 영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미얀마 시민사회 운동을 좀 보면은 크게 NUG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역할을 기대하고 계속 지지하고 지원하는 시민운동이 있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시민불복종 운동, 그리고 시민방위군, 그리고 피난민의 인도적 지원을 돕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뭐 청년, 여성 다 이렇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차원에서 국제연대, 뭐 군부의 경제 제재라든가 이제 또 미얀마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알리는 그런 좀 중앙에서 직접 운동들을 해 오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별로, 단체별로, 종교별로 풀뿌리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촉진하고 계속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좀 시민사회들이 크고 작게 그냥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게 존재하면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NUG가 NLD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래서 NUG의 회의감을 갖고 있는 미얀마 당사자들도 있고 한국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NUG도 분명히 그 이전의 NLD와는 다른 정부라고 하는 비전과 지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청소년 아동 지도부 장관이라든가 또 닥터 사사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로힝야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좀 하기도 했고, 물론 NUG 차원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은 또 미얀마 시민들의 또 다양한 정서들이 아직은 이렇게 또 다 읽어내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는 현장의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과제이긴 합니다. NUG가 어떻게 NLD의 과거의 그런 한계들을 잘 뛰어넘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믿고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NUG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국 시민사회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연대를 잠깐 보면은요, 크게 당사자 미얀마 분들 중심의 조직이 있어요. 뭐 아까 우리 내용 대표님이나 이미 유엔 공보관님 말씀하셨듯이 군부특별타도위원회, 한국유학생모임, 지역별 이주노동자 조직, 민족공동체 조직들이 있는데, 주요하게는 뭐 포스트별 집회라든가 또 NUG나 CDM이 계속 이 항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금들을 지원한다거나, 또 미얀마 뭐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교육부 장관들과 함께 온라인 직접 소통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한국 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만들어 가고 있는 미얀마 당사자 중심의 조직이 있고, 한국으로 보면 또 시민사회 조직들이 뭐 지역별로 단체들이 있죠. 뭐 김포, 수원, 평택, 그리고 뭐 지역별 네트워크도 있고 종교별 네트워크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IMCA나 기독교가 합쳐져서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기독행동, 불교행동, 이렇게 좀 종교별 지역별의 네트워크 돼서 좀 각자의 그런 운동성의 특징들을 좀 살려가면서 계속 연대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는 105개 단체가 모여서 범시민사회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뭐 이제 북커에서도 좀 이따 발표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 시민사회 이제 이런 것들이 노션 페이지를 좀 운영하고 있고, 연대 기금들을 만들고 있고, 포스코나 이노시티, 그리고 뭐 쉐보린이나 토탈 이런 데 이제 군부의 경제를 제재하고 압박하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집회나 기자회견들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그러면 어떤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 민주화운동을 지속해 갈 것인가에 있어서 4가지의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시민들의 저항이 어쨌든 뭐 지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약화되거나 조금씩 소강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또 풀뿌리 레벨 다양한 방식의 저항들을 어떻게 지속해 갈 것인가가 한국 시민사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연대의 방향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군부의 경제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지랑 합작을 해서 이제 그 군부의 군사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군부가 계속 시민들을 탄압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을 크게 보면 이제 가스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쉐보린이라든가 토탈 같은 경우는 철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지금 정해놓고 철회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법적 조건들 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포스코라든가 이노그룹은 여전히 군부나 모지나 같이 합작을 통해서 1년에 7천억 원 정도의 그런 돈들이 미얀마 군부로 들어가는 것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제재를 통해서 어떻게 군부의 자금줄을 끊을 것인가가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이제 미얀마 내부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2020년 8월 이제 선거를 미낭 홀라잉이
선포를 했는데요. 이 선거가 저는 어떻게든 국제사회가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선거에 개입을 하고 이 선거가 제대로 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반드시 시민들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NUG 역시 선거 전략이 지금부터 좀 입장이 드러나고 전략이 세워져서 국제사회와 같이 공감해가고 국제단위의 연대체를 꾸려서 미얀마의 올바른 그런 헌법 그리고 연방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선거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커뮤니티가 다 위실됐기 때문에 어떻게 마을 기반의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기반의 교육과 보건 시스템을 놓아서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복원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이제 민족으로 보면은 까야나, 까친, 친 이쪽 그리고 양군, 사강, 마개 중에서는 아주 절실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얀마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시민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함께 만들고 연대해 갈 것인가가 저는 향후 미얀마의 사회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시민사회 연대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코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시민사회를 대표하지도 않고요. 이제 코코가 이렇게 쭉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과제와 교훈이 있는데 미얀마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대가 중요하고 미얀마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 그리고 미얀마 내부나 외부 조직과의 연대를 창출하는 과정으로서 연대가 중요한데 과연 이 시민사회가 어떻게 좀 아시아의 시민 권력 그리고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좀 꿈을 아세안 정상회의에 맞먹는 그런 아시안 대중조직, 시민 조직들의 연대체를 함께 모색해 보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이번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 좀 논의 지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코코는 아마 2021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미얀마 민족 공동체 청년들의 리더십을 좀 인권적이고 평등하고 민주주의가 가치가 좀 내재화되고 일상에서 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조직하고 교육하는 역할들을 해낼 거고 좀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와 미얀마 커뮤니티를 서로 연계해서 좀 커뮤니티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한국의 중앙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기반의 단위들이 어떻게 미얀마 커뮤니티를 복원시키도록 연계할 것인가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연대 기금들을 계속 만들면서 시민들의 저항을 계속 지지하고 같이 만들어 갈 것이고 이거는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코코의 사명이고 아시아 시민 조직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거칠지만 그리고 좀 단순하지만 아시아도 하나의 커뮤니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아시아와 조직과 또 마을을 잇는 저희 코코의 활동을 통해서 본 시민사회 과제 그리고 한국의 연대 방향을 좀 제안드려 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인남 대표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까지 주셨네요. 다음에는 우승훈 씨를 모시겠는데 아까 이제 최정권 차관께서도 작년에 미얀마에 향한 한국의 정부 간 원조를 83% 삭감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정부의 어떤 제재, 뭐 ODA를 통해서 나선 것은 굉장히 유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원조를 어떤 해외 민주주의 지원 이렇게 그런 과제에 연결시킬 수 있나 이런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훈 선생님께서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경험도 많으시니까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모임 네트워크인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얼라이언스의 멤버이자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승훈이라고 합니다.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얼라이언스 이름이 되게 길죠. 줄여서 국컬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국컬은 작년 3월 25일에 미얀마 민주화 그리고 군부 쿠데타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한 미얀마 청년 그리고 한국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온라인 간담회를 계기로 결성되었습니다. 국컬의 목표화하고자 하는 활동은 이제 국컬의 첫 번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미얀마 시민불복종 운동에 연대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실무자 활동가 성명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명은 4월 7일 발표됐었고 그리고 발표 전후로 진행된 연명을 통해서 764명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명을 통해 북커을과 연명에 참여한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은 세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우선 미얀마 시민과 끝까지 연대하겠다. 그리고 또 각자가 개발협력의 행위자로서 각자 선 곳에서 한국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연대 행동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미얀마 ODA 재검토와 지원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다짐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성명서라고 하면 어떤 주체 행동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허의 성명서는 다짐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활동가들이 이제 미얀마랑 어떻게든 연결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결정과 활동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우리 자신의 행동을 먼저 촉구하고 해보자고 다짐했던 것인데요.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의 불법 쿠데타가 일어난 뒤에 개발협력 활동가들은 많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봤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과 또 현지에 있는 기관과 동료들의 안전 사이에서 고민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과 그 존재하던 규정들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기도 했는데요. 북커을은 이 활동가들의 다짐과 그리고 한국 사회가 미얀마에 계속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강인한 대표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미얀마 민주화운동 아카이빙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미얀마 봄이라고 부르는 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미얀마 관련 국내외 뉴스도 모으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뭐 사상자 집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미얀마 소식 카드 뉴스를 공유하고, 또 이제 미얀마 민주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여러 차례 개최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행위자들과 연대하면서 집회나 대담회에 참여해서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 한국 정부는 이제 미얀마 시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미얀마에 대한 ODA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ODA를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가 아니라 재검토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7월 발표된 정부의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나 아니면 작년 연말에 진행됐던 국회 예산심의 기록 등을 보면 기존 진행 중이던 유상원조 사업인 미얀마 송전망 구축 사업이나 아니면 전자정부 통합데이터 구축 사업 같은 것들은 계속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미얀마 시민들의 생계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농업이나 보건 사업 같은 무상원조 사업은 최소한 사업의 명백만 유지할 정도로 예산이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얀마 정부를 대상으로 미얀마 정부와 상대하던 원조 예산을 이제 시민사회 강화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하겠다고 발표했던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 정부 같은 방향과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미얀마 국경 지역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과 아니면 이제 미얀마 국내에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생계 지원 사업도 언론의 어떤 계획이나 규모는 발표된 게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저는 아직 사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제 아까 외교부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그리고 한국 시민들도 정말 미얀마 민주주의 세력에 유례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대정부 ODA 활동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개발협력에는 정부 ODA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얀마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부보다는 이제 시민사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중단된 아니면 혹은 시민들이 거부한 어떤 교육, 보건, 생계 지원 같은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제 한국과 미얀마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경 지역에서도 난민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민주운동 직접 지원에 참여하는 단체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동료들과도 항상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한국개발협력은 협력국 정부랑 밀접하게 협의하고 또 정치랑은 좀 거리를 두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물론 협력국 정부를 존중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금의 미얀마처럼 정부가 정당성을 못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을 때는 분명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고려가 쿠데타 이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좀 후회도 하곤 하는데요.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도 미얀마 민주주의가 사실은 군부가 허락하고 통제하고 있는 그런 취약한 민주주의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로힝야 학살 과정에서 특히 이런 메커니즘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비슷한 상황, 이런 패턴을 겪고 있는 사례가 무수히도 많죠, 다른 나라에. 그런데도 한국의 개발 협력은 이런 사실을 좀 외면하거나 아니면 간과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이 치중한 혹은 기존 사회 구조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만 그 역할을 한정지었던 것은 아닌지 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국제개발 협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은 그 접근법이나 아니면 일하는 방식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협력국 정부만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 뭐 시민사회가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고 언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주민조직,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들 대상으로 단순히 이제 기술 중심의 역량 강화나 서비스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권한 강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뭐 농업, 교육, 보건 어느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이건 민주주의와 인권이 주류화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농촌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권력 구조를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크고 작은 시민 조직에서 민주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변화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코코처럼 풀뿌리에서부터 기존의 구조를 흔드는 역할을 하는 개발협력 활동도 물론 존재하지만 갈수록 기술적인 접근이 좀 더 많아지는 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회의 정치 문화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기획되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하는 더 큰 구조적 불평등과 기득권층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서 국제개발 협력을 다각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권위주의 정권들은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뭐 등록 가능한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 범위를 규정한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각 단체의 자료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중장기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지역과 민족을 정치적으로 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은 정식 등록하기도 어렵고 아니면 이제 개발협력 사업이 뜻하지 않게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협력국의 승인이나 뭐 사업 시행기관의 정식 등록 여부를 기본 조건으로 삼았고 한국 기관과 단체가 중심이 되는 개발협력이 주류를 이뤘다면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는 현지에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NUG나 아니면 제한 미얀마 교민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같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기관을 직접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행사를 후원한 뭐 NED나 아니면 같은 그런 민주주의에 중점을 둔 비정부 성격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서 혹은 그 나라의 네트워크를 가진 한국의 코코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국제 NGO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이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포괄적 국익이나 아니면 기업의 해외 진출, 아니면 뭐 개도국의 경제 성장 지원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민주주의나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등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것은 뭐 비단 한가인 기적 같은 경제 성장 노하우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경제 성장과 국가 중심적 접근을 넘어서서 각 나라의 맥락에 맞는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승환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해요. 자꾸 민주주의와 인권을 얘기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말 안 해도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보다 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준 교수님 지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이 지금 어떤 외교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좀 미얀마 이슈가 많이 좀 가려지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게
세상이다 보니까 자, 어떻게 다시 이 문제를 우리 외교 정책에 부각시킬 수 있을지, 또 미얀마를 넘어서 인권이나 민주주의 외교를 차기 정부가 어떻게 좀 계승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분들, 또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제가 뭐 안 한, 뭐 빼고요. 일단 전 연구자로서 이제 국제 정치, 그중에서도 이제 인권이라는 걸 중심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뭐 쿠데타 이후에도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로힝자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미얀마 사태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관련돼서 이제 주신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잊혀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환기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태들과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시리아 사태나 아니면은 뭐 보스니아나 이런 사태들과. 근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이제 부정적인 건데 극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면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아까 이제 강인남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사진도 그렇고 그 뭐 불에탄 시신 같은 그 군부의 잔혹성이나 아니면 포악성이 이제 점점 더 나타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상당히 많은 방화와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내 실향민이라고 얘기하는 IDP의 발생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집단 뭐 보복이나 아니면 뭐 인간 방패, 뭐 집단 보복성 민간인 살해 이런 거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또 시위대에 대해서 이제 차로 이제 뭐 밀어붙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하여튼 이런 거가 일어났을 때 이제 국제사회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런 방향으로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한 가지의 가능성이고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사실 국제사회나 여론들은 지금과 같이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거 하나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이 군부나 아니면 이런 집권층의 어떤 실수, 전략적인 실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혼란이나 이런 것이 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군부도 보면은 지금 국제적인 관심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인데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이제 군부가 이제 그 소수민족과 전쟁을 벌이면서 기존의 어떤 뭐 포커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개의 단절 전략이라고 해서 뭐 자금, 식량, 정보, 인력을 끊기 위해서 뭐 상당히 민간인을 학살하고 아니면 뭐 방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사실 국제사회의 주목은 더 갈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휴먼 라이츠 워치나 아니면은 다른 단체들도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 통제 같은 것도 사실 지금 뭐 호주의 어떤 그 학교에서도 이 얼마나 통제를 가하고 있는지 사실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면은 사실 국제사회의 하나의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군부의 전략적인 실수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국내 이탈자들의 어떤 역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특히 이제 많이 이제 태국이나 아니면 인도 이쪽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주목을 끌 수밖에 없겠고 경제 상황도 사실 하나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지금 2021년 경제 상황을 보면은 뭐 전체 25% 정도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 18% 정도 이제 축소가 됐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미얀마 군부의 실정을 잘 나타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진행돼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수치 고문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것에 따라서도 그때그때 이제 국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을 국제사회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고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고. 이거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 이제까지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여론의 역할이 있었고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토마스 앤드루스 이 보고관이 말한 것처럼 사실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 무기,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정당성 요 세 가지가 이제 군부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아세안이 이제 10월 달에 플라잉 총사령관 초청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브루나이,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아세안 경우도 이제 캄보디아 의장국이어서 훈센이 방문을 하고 접촉을 하는데 뭐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들은 이제 반발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어떤 아세안 내부 분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토탈이나 쉐브론이 12월 달에 야다나 가스전에서 사업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뭐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라 이전에 이제 그 현금 캐시 플로우를 먼저 끊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12월에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또 그 전에도 많은 기업들, 특히 뭐 일본의 기린이나 아니면은 뭐 텔레노나 아니면 메트로 뭐 아니면 브리티시 토바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사실 봐야 되는데, 그 6월 달에 그 총회에서 상당히 강한 결의, 특히 이제 무기에 대한 무기가 흘러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을 넣어서 상당히 강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요때 보면은 뭐 그 중국이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요 기권을 했고 반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 표결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경우도 사실 정당성, 중국의 어떤 정당성 문제를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뭐 시민사회가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그 물론 이제 중국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디젤 잠수함 판매를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상당히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기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3위원회에서 또 결의안이 하나 나왔는데, 이 결의안에 보면은 흥미롭게도 이제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태국, 동티모르가 기권을 했죠. 그래서 또 뭐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나 베트남도 뭐 미얀마 관련 결의안을 반대를 했고, 사실 이런 국가들이 좀 더 각 그 국가들의 시민사회를 통해서 압력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죠. 특히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뭐 태국이나 동티모르, 베트남 같은 뭐 인도 같은 국가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국내 시민사회나 아니면 국제 시민사회가 하나의 그 지속되는 모멘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뭐 우리 정부에 이제 바라는 점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얼마 전에 용해인 의원실에서 또 미얀마 관련돼서 몇 분하고 이제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조치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특히 이제 체류 연장 조치,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많이 이제 최초로 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상당히 강한 조치긴 한데, 과연 그러니까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이 그 조치를 이용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말씀하신 그 ODA 관련된 것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 삭감을 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되고, 또 참여연대에서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얀마와 기업인과의 대화를 12월 달인가요? 이제 코트라하고 미얀마 상공회의소랑 이렇게 주최를 해서 운영을 한 거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어떤 그런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좀 더 해야 되는 것들을 뭐 한 게 있는가, 아니면 조치했던 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토탈하고 쉐브론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이제 포스코하고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슈에 가스전이라고 이제 제2의 이제 가스전에서 하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에 뭐 한 3천억 정도, 그다음에 가스공사 같은 경우 200억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쉬운 점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토탈하고 이제 쉐브론이 나가고 그러면 뭐 우리 조치도 아마 따라갈 텐데,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4월 달인가요? 작년 그 철강 산업에서 이제 합작을 그만두겠다고 상징적인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 가스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조치고,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좀 이것보다는 좀 더 우리한테 스테이크가 걸린, 특히 이제 뭐 가스공사 같은 부분은, 아니면 뭐 포스코도 이제 연기금 자금이 있어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더
우리 애가 사실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로 계속적으로 공동성명에 참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가기도 하고 참모총장 명의로 나온 그 국제 공동성명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아시아에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5개 조항에 대해서 촉구하는 결의에 대해서는 아세안 5개 조항에 대해서 촉구하는 결의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동티모르가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가고 아시아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성명으로 비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많은데 과연 그것에 합당하게 그 뭐 가스공사나 아니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가스공사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명분은 우리가 빠지면 아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곳이 들어와서 오히려 더 미얀마 시민에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토탈이나 쉐브론이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계속 그런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얘기는 혹시 또 더 나오면 하고요. 일단 요 정도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김한정 교수님께서 뭐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예를 들어 주시면서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명 외교를 열심히 해왔고 또 단독적인 제재안도 냈냐. 하지만 이런 어떤 포스코라든지 이런 경제 제재 또는 ODA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점검할 타이밍이다. 굉장히 옳으신 말씀 같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 다른 분들을 이렇게 한 명씩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여기 손들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묘혜인 대표님께는 아무래도 이제 통합정보를 대표하고 한국지부에 대표하고 계시니까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하실 기회를 지명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많이들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지금 미얀마 상황이 내전 상태인데 그 내전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시민 군사라든지 그렇게 지금 어떤 군사 독재를 크게 이렇게 힘을 약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지금 뭐 23년 여름에 선거를 하겠다는 그 시점에 갈 거고 이제 그 점에서 이제 강인남 대표가 지적한 과제가 굉장히 적절하다. 선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 근데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묘인 네, 네, 대표님. 맞습니다. 그것도 네, 저희도 오래된 동안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네,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군부가 이렇게 2008년 헌법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요. 자기들이 이걸 정치 권력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는지 자주빈되어서 2010년에 이렇게 정치적 변화를 시작했죠. 그것이 자기들이가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선거를 하고 국회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니고 뭐좀 정당성이 있고 좀 보기 좋은 제도를 좀 변화하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그게 그 제도에 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승자 독식 선거 제도가 군부 독재자들이 몰랐던 그 제도입니다. 군부가 그 헌법을 만들 때 그 학자들을 보면은 그 법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정치 학자나 그렇게 정치 선거제도 그런 분야에 잘 아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평가를 못 했나 봐요. 제가 그 작년에 그 너무 하나 읽어봤는데요. 그 2008년 선거에는 그 2008년 헌법에는 그 선거제도가 군부의 약점이라고 그런 논문을 읽어봤으니까 아마 군부도 이렇게 NLD가 갑자기 들어와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으니까 그 선거제도를 바꾸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쿠데타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스스로 생각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군부가 아직도 군부가 그 선거관리위원 장도 그 임명하고 지금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경 국가 그 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 태국에서도 쿠데타 후에 그 상원의 군부가 임명하고
그 하원의 선거를 통해 그 선출을 하지만 그 총리를 선출할 때는 그 상하원을 합쳐서 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그 선거제도가 그 승자도시 말고 그 비례대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그 국회 안에 그 25%의 구인들이 들어 있지만 승자독시 제도로 인해서 그 NLD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으니까 군부가 그 대통령을 그 지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선거 제도를 비례대표로 바꾸면은 그 군부 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간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그 USDP라는 정당이 25% 이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25%하고 합치면은 그 내각도 만들고 대통령도 임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군부가 그래서 쿠데타를 했고 그 선거 제도를 바꾸고 선거를 하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딜레마가 생길 것이고 어떤 정치인들은 미얀마에서는 가장 강한 그 조직이 군부밖에 없으니까 군부를 반대하기가 너무 어렵고 무장 투쟁으로 군부를 이겨내기가 아주 힘들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딜레마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